서해안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오늘도 최강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강추위는 내일 아침부터 다소 풀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에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카페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400에서 500명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는 등 각종 예외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토요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 지역 대부분이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춘천의 취재 기자를 연결하죠. 조휴연 기자, 지금 강원도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추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의 기온이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체감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춘천의 도심 하천인 공지천 하류입니다. 하천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공지천은 한눈에 봐도 얼음이 두껍게 얼었습니다. 하지만 의암호는 워낙 넓다 보니 호수 전체에 두꺼운 얼음이 얼었습니다. 강원도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을 보면 횡성 영하 26도, 양구 영하 22도, 춘천 영하 20도 등 강원 영서 내륙 지역 기온도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지난달 29일 이후 12일째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륙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고성을 제외한 동해안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영서 지역의 경우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낮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평창에선 동상, 삼척에선 저체온증 환자가 나왔고 계량기 동파 사고는 8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태백과 정선 등 일부 지역에선 수도관 동파 사고도 1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력 6,700여 명을 투입해 홀몸 노인이나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고 긴급 생활 민원 지원반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냉동고보다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인제와 대관령 등의 황태 덕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 춘천 구곡폭포와 인제 인공폭포 등 작은 폭포엔 빙벽이 만들어지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외출을 삼가고 저온이나 동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공지천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북극에서 온 한파가 절정에 달했던 어제 전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추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35년 만에 가장 추웠던 날,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9시간이 넘도록 추위 속에 떨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온통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몇몇 집에서는 손전등이나 촛불 같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같은 시간 창문마다 환하게 불빛이 들어온 근처 다른 아파트와는 대조적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910세대의 전기와 온수 공급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냉장고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해서 보니까 우리만 뭐 잘못됐나 그랬는데 관리실에 전화하니까 긴급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관리실 분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좀 기다려보래요. 한국전력은 아파트 단지 전기실 근처 경로당에 배관이 터지면서 누수가 돼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추위를 피해 차에 머물거나 따뜻한 곳을 찾아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너무 컴컴해서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또 퇴근할 때 차에 라이트가 켜있길래 무의식적으로 그냥 오늘따라 이상하게 차에 많이 계시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도봉구청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일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근처 숙박시설을 확보해 이동을 도왔습니다.
전기 공급은 정전 9시간여 만에 재개됐지만 주민들은 35년 만에 강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사상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사흘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주 곳곳에 강풍주의보까지 발효가 돼서 어제 하루 동안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거의 모두 결항하기도 했습니다. 자,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민소영 기자 나오십시오. 밤사이에도 눈이 많이 내렸죠? 네, 제주에는 사흘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발효된 제주도 산지에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북부, 동부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현재까지 한라산 어리목에 45.6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제주시 8cm, 제주 공항에도 8.8cm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산지의 많은 곳은 20cm 이상, 해안에는 5에서 10cm 눈이 더 쌓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제주 전역에 내린 폭설 영향으로 일부 중산간 도로에선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주요 간선도로에서도 모든 차량이 월동장구를 갖춰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대설과 한파특보에 강풍특보까지 겹친 제주에서는 그제와 어제 항공기 결항도 속출했는데요. 제주공항에는 오늘도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져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항공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모든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대형 여객선은 어제부터 운항을 재개했지만 제주 도서 지역을 잇는 소형 여객선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어제는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한파였습니다. 오늘도 매서운 한파는 계속되겠고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배지 캐스터, 오늘 얼마나 추운가요? 네, 어제 이곳에서 극강의 한파를 마주한 뒤 오늘은 나올 때 옷을 더 껴입었습니다. 그래도 이 한기가 옷깃을 파고들면서 날은 춥습니다. 오늘도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현재 기온을 나타내주는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진 곳입니다. 어제와 비교해보면 하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조금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도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체감온도도 영하 16도로 날이 춥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내일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다음 주 초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쯤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기온이 회복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cm 이상, 제주에는 5에서 최고 10cm,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6도, 춘천 영하 20.5도, 대전은 영하 15.8도로 한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10.5도, 대구 영하 11.1도인데 체감온도는 이보다 5, 6도가량 더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대전과 춘천 영하 6도로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가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길고 긴 한파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관리입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약자분들은 옷차림을 더욱 따뜻하게 하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은 바닷물이 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부산도 이번 한파를 비켜가지 못했는데요. 최저 기온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혜지 기자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눈이 쌓인 듯 하얀 얼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백사장에 밀려든 바닷물은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은 이번 한파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바다가 얼었다는 걸 세상 처음 보고 그래 오늘 쉬는 날이라서 한번 구경 온 겁니다. 예.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가 갯바위도 온통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꽁꽁한 바위 아래로 길게 고드름까지 맺혔습니다.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자 물 한 개도 피어오릅니다.
갑자기 대기가 이제 차가워지면 이제 바다 위에 있는 공기에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이제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나머지는 이제 구름이 생기듯이. 낙동강 지류 곳곳도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돌을 던져도 깨지지 않을 만큼 꽁꽁 얼었습니다. 낮이 되면서 햇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얼어붙은 강물은 쉽게 녹지 않습니다. 부산의 어제 최저기온은 영하 12.2도. 2011년 1월 중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찬바람이 집안에 싹 들어오는 게 틀리더라고. 집안에 있어도. 그 창문 열어보니까 완전히 느낌이 오대.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친 부산에서는 수도관 동파와 빙판길 낙상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주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북 지역에서도 동파 신고 수백 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최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수도 계량기가 동파된 겁니다. 전부가 불편해요. 물이 안 돌아가니까. 뭐 밥도 못 먹겠지.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계량기를 교체하는 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얼어붙은 부품을 떼고 열풍기로 수도관을 녹입니다. 신고가 빗발치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허게 생겼어요. 이거.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한파 속에 동파 신고와 농작물, 양식장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주에 지금 40년이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춥고 그러는 안 했어. 전북 일부 시군의 역대 최저 기온도 바뀌었습니다. 수온주가 영하 16.8도까지 떨어진 군산과 영하 21.5도의 순창, 영하 17도를 기록한 고창 지역은 기상관측 이래 최저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추위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주말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고 동부 내륙은 영하 20도 내로 매우 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과 휴일에 전북 서해안에는 5에서 15cm의 눈이 쌓이겠다며 한파와 눈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동안에 일본은 한국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며 재판을 무시해왔지만 법원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을 나몰라라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댄 곳은 우리 법원이었습니다. 2013년 여름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저는 부산 보수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어디도 간 데 없이 15살 먹어서. 7년여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에게 일본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를 들어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당시 일본이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해 가혹한 폭력에 노출시키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광범위하게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으로 다른 나라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주권 면제 뒤에 숨어 배상을 회피하는 것은 국제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외국 법원에서 패소하고 양국 정부 협상을 거쳐서도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택한 이번 소송까지 각하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피해 구제도 요원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세계 인권사에 남을 기념비적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의 무대응 속에 소송을 낸 12명 중 7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다시 한번 진정한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다가 소송하는 게요. 사죄를 기대를 하라고 말하는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죠.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역시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항의하더니 오후에는 스가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측의 반응 도쿄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재산이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국가는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国際法上、主権国家は他国の裁判権には服さない違反を是正するそうした措置を取ることを強く求め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대사를 조치해 직접 항의했는데 남 대사는 이 자리에서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 일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나타내며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판결이 나온 날은 한일 양국이 서로 신임 대사를 임명한 날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부임하자마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생겼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추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 같은 위험 요인은 여전하죠.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765명. 직전주에 비해 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국민들의 거리두기 동참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상향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과 비교하면 19%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도 전국 이동량이 4.4% 적게 움직였습니다. 의료 역량도 회복해 이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수도권 95개로 여유가 있습니다.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는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추운 날씨 속에 밀집, 밀접, 밀폐, 즉 산밀 환경인 실내에서 활동이 증가해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위험 요인입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확진자의 가족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반발이 계속되는 것도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조치 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전까지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기준인 2단계 기준 400에서 500 정도 이하까지는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지금. 기존의 확진자 접촉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를 합치면 66%에 달합니다. 집단 감염보다는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건데 접촉 기회를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남은 9일도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교정시설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PCR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현지 시간으로 8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 신청을 다음 주에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연합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EU 내에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수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여파로 악화된 경제 회복이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085명. 어제 하루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 숫자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지나며 지난 2주 동안 사망자 수가 치솟더니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천 명을 넘어선 겁니다. It's every 6 seconds now a new case, and every 8 minutes somebody's dying here. But we've seen this across the country, and we've seen it particularly here where we have the densest metropolitan area in America.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역시 22만 8,497명을 기록해 숫자는 늘고만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갖게 했던 백신 배포는 턱없이 더딥니다.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이 목표였지만 아직도 이 목표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상태입니다. If we don't catch up on what the original goal was, then we really need to make some changes about what we're doing. 여기에 오늘 나온 일자리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 상황이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난달에만 14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4월 이후 첫 일자리 감소입니다. This December jobs report shows millions of Americans are still hurting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We lost another 140,000 jobs, the first negative jobs report since the height of the pandemic in the spring. 실업률은 6.7%로 지난달과 변동이 없지만 코로나 이후 장기 실업자에 지난달 요식업 등에서 일어난 대량 해고를 감안하면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일자리 감소의 2배, 193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불능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8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만 8,0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대비 15,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일일 신규 사망자도 1,325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돼 있는 자금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겠다던 이란이 돌연 미국과 영국산 백신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선박을 납포했던 이란 혁명 수비대는 대규모 지하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 영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두 나라가 다른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란에 공급하는 백신의 효능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میتوانه واکسن درست کنه چرا به ما میخوان بدن خودشون مصرف کنن اینقدر مرده و کشته زیاد نداشته باشن.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미국산 백신 15만 회 접종 분량에 대한 구매 계약을 취소하고 러시아나 중국, 인도 등의 백신 100만 회 접종 분량을 대신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경제 제재 때문에 백신조차 구할 수 없다며 미국의 제재를 비난해왔습니다. 또 한국에 동결돼 있는 자금으로 백신을 사겠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내일 이란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이란이 갑자기 주요 백신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린 탓에 양측 협상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란도 자체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이제 겨우 인체 임상 시험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납포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번에는 대규모 지하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الحمدلله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به کفایت و بلوغ قدرت دست یافته.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 걸프 해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대한 대응이자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무력 시위로 해석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정권 이양은 순조롭고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선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자신에게 물어봤던 모든 이들에게 오는 20일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새 대통령 취임식에 생존해 있는 직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1869년 18대 그랜트 대통령 취임식 때 퇴임하는 현직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불참한 이래 152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바이든 정부로의 정권 이양 작업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과 폭력 사태 이후 부쩍 달라진 모습입니다. A new administration will be inaugurated on January 20th. My focus now turns to ensuring a smooth, orderly, and seamless transition of power.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동조하며 차기 행정부로의 인수작업에 미온적이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토니 블링컨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와 만나 인수작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 때도 이를 강력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키고 펜스 부통령이 대행하게 하는 논의도 있었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지만 10여일 남은 자녀 임기마저도 조용히 지나가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많이 나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처벌 대상에서 빠지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시점도 미뤄져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 212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면 경영 책임자를 최소 1년 징역형이나 최대 10억 원 벌금형에 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대상에서 최근 3년간 전체 재해자 3명 중 1명이 발생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습니다. 또 전체 98%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습니다. 법안이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산재 일어나고 명확하게 구멍이 있어요. 본회의에 앞선 법사위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열악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감안한다. 이런 다 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김만방에 발의를 왜 받아요? 발의가 오기를 돼야 된다니까.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재해 발생을 지켜보고 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셔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거니까 좀 이제 시행을 해가면서 또 고칠 부분은 또 고치고. 29일 단식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은 울분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 살리겠다고 30일 가까이 끼니를 굶어가며 우리를 죽여왔습니다. 법이 허술한 점 보완하려고 또 다시 뛰겠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폭설로 교통 대란이 일어났었죠. 고속도로에 갇혀있던 분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좋지 않은 기상 여건에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눈이 모레까지 계속 내리겠습니다. 눈발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 CCTV로도 확인이 되는데 스노우 체인이나 부동액과 같은 월동장구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론 이 시각 충주분기점 일대 차량 화재 사고가 나서 갓길 쪽에서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논산 천안선 논산 방면으론 풍세요금소 일대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합니다. 하위 차로는 역시나 잘 피해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는 등 고장이 잦습니다. 고속도로 곳곳 갓길 쪽에 고장차들 많이 서 있는데요. 추돌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하며 지나시기 바랍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한파에 고생이 많으시죠? 주말인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20년 만에 가장 추운 날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기온을 나타내주는 지도를 살펴보면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진 곳입니다. 어제와 비교해보면 오늘은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나가실 때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됩니다. 수요일쯤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점차 기온이 회복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cm 이상, 제주에는 5에서 10cm,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6.4도, 춘천 영하 2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도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전주가 영하 14.5도로 어제만큼 춥겠고요. 광주가 영하 10.8도, 부산은 영하 9.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대전과 춘천 영하 6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파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관리겠죠.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 지역 대부분이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죠. 자, 춘천으로 가겠습니다. 조희연 기자, 지금 강원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강추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의 기온은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춘천 도심 하류의 하천인 공지천입니다. 하천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공지천은 한눈에 봐도 얼음이 두껍게 얼었습니다. 하지만 의암호는 워낙 넓다 보니 호수 전체에 두꺼운 얼음이 얼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을 보면 횡성 영하 26도, 양구 영하 22도, 춘천 영하 20도 등 강원 영서 내륙 지역 기온도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지난달 29일 이후 12일째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륙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고성을 제외한 동해안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영서 지역의 경우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낮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평창과 삼척에서 동상, 저체온증 환자 등이 나왔고 계량기 동파 사고는 80건 넘게 점수됐습니다. 태백과 정선 등 일부 지역에선 수도관 동파 사고도 1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력 6,700여 명을 투입해 홀몸 노인이나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고 긴급 생활민원 지원반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냉동고보다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인제와 대관령 등의 황태 덕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 춘천 구곡폭포와 인제 인공폭포 등 작은 폭포엔 빙벽이 만들어지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외출을 삼가고 저온이나 동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공지천에서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서해안 가로림만이 얼고 출하를 앞두고 있는 굴과 감태 등 양식장의 수확이 중단됐습니다. 또 계속된 강추위에 시설 재배 농가들은 난방비가 부담돼 겨울 농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입니다. 서산 가로림만 앞바다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드넓은 바다 위를 온통 은빛 빙판이 뒤덮고 있습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가로림만 갯벌과 주변 바다가 얼어붙은 겁니다. 가로림만이 얼어붙은 건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어선들은 얼음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제철을 맞은 굴과 감태양 식장의 수확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지속된다면 바다는 더 얼 것이고 우리 어민들은 진짜 좀 뭐를 해야 되는지 아주 막막합니다. 안개꽃 출하를 앞두고 있는 이 농가는 이번 한파 때문에 겨울 농사의 절반을 포기했습니다. 6천여 제곱미터의 시설하우스 가운데 절반가량의 난방기 가동을 아예 멈추고 수확까지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안개꽃의 출하 가격이 지난해 20% 아래로 떨어진 데다 난방비가 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난방비도 안 나와갖고 그냥 온풍기 가동을 중단했어요. 안개꽃한테는 미안하죠. 다른 데 예쁘게 꽃꽂이로 다 나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바다까지 얼린 강력한 한파가 수확으로 분주해야 할 어촌과 농촌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최근에 내린 폭설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속출했죠. 눈길에서는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눈길에서 서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중심을 잃은 SUV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 차량도 눈 쌓인 도로에서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집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수십 대가 연달아 부딪히며 폭발로 이어져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참사도 발생했습니다. 눈길에서 차량 제동거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시속 40km로 달리다 급제동하자 일반 도로에서는 8.3m를 지나 멈추지만 눈길에서는 40.3m 진행해 제동거리가 평소의 5배로 늘어납니다.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이면 제동거리가 70.5m로 길어지고 방향 조절도 어려워 운전에 능숙한 사람도 속수무책입니다. 속도에서 50이면 사실 그렇게 높은 속도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눈길에서 적절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시속 20km에서는 제동거리가 10m 정도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지만 속도를 시속 30km로 올리자 제동거리가 22.7m로 늘어나며 차량 제어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눈길에서는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춰야 하고 빙판이나 곡선 도로라면 속도를 더 줄여야 합니다. 도로 접지력을 높인 겨울용 타이어도 눈길 제동거리를 일반 타이어의 절반 이하로 줄여줘 겨울철 눈길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000명 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감소세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현행 거리두기 기간 내에 감소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지영 기자, 3차 유행이 누그러지는 모양새인데 확진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예,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000명 아래서 유지되고 있는데 더해 5일 만에 6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4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 633명, 해외 유입 사례는 41명이었는데요. 사망자는 35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가 1,081명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765명입니다. 직전 주보다 211명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거리두기 강화 이후 휴대전화로 분석한 이동량도 실제로 줄었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수도권 이동량은 11월 중순 대비 19% 이상 감소했습니다. 병생 여력도 회복돼 중환자 치료 병상의 경우 수도권 95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95개 병상이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여기서 확산 감소세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가 400에서 500명 정도 밑으로 줄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더 집중해서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 목표대로 추진이 되더라도 위험 요인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강추위에는 실내 생활이 길어지고 환기도 어려운데 바이러스 활동성까지 커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에다 변이 바이러스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어제 1명 더 추가됐다고 발표돼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확진자의 가족이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데요. 방역 당국은 동거 가족 외 추가 접촉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도 누적된 상태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일부의 영업 제한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반발이 큽니다. 방역 당국은 일단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조치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가동됐습니다. 백신 대응을 전담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범부처 70명 정도 인력이 투입돼 백신이 들어오는 것부터 접종과 사후 관리까지 도맡게 됩니다. 국내 백신 접종은 다음 달 말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천시가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행정명령 엿새째가 됐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곽선정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순천의 명소로 꼽히는 웃장 국밥거리. 평소에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따뜻한 국밥과 수육에 반주를 곁들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순천시가 지난 4일부터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는 모든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날씨 추울 때 안주를 한 잔씩 오고 그래야지 추운 그 기운이 또 좀 없어질 거 아니에요.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17일까지. 전국에서 첫 사례인데 최근 일부 업소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피해 새벽 5시부터 술을 팔아 논란이 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겁니다. 상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미 테이블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힘겨운데 지나친 조치라는 겁니다. 모르고 손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전혀 안 드리죠. 그러니까 손님들 아예 없어. 저녁에도 없고 아침에도 여봐요. 지금 썰렁한 거. 이게 너무 길어요. 하지만 순천시는 새해 들어 사흘 동안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낮술 금지 이후에는 5명에 그치고 있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도권에서 먼저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될 그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감염 확산세가 꺾인 만큼 낮술 금지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업종별로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업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종 변경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업주들은 보완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효성 있는 형평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라. 대구 실내 체육업 업주들이 매서운 한파 속에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장기간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직접 거리로 나선 겁니다.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구장들도 지난 3일부터 영업 종료 후 간판불을 켜는 반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퇴근한 직장인이 주로 이용하는 당구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는 겁니다. 업종 변경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7일 이후에 해제가 안 된다거나 시간이 연장이 안 된다면 다른 업태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무슨 학원 교습소, 당구 아카데미처럼 학원으로라도 허가를 바꿔서 이 일을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식이 금지된 카페에서는 메뉴 추가를 추진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일반 카페에서 식사 대용 메뉴를 팔면 매장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홀 영업이 대부분인데 이제 홀 영업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제 테이크아웃은 사실 잘 없고요. 저희는 눈앞에서 그냥 손님들을 다 보낼 수밖에 없고요. 명확한 기준 없는 방역 지침에 업주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개인 택시 면허 규제를 완화하면서 개인 택시 영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죠. 그런데 정작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해왔던 김모 씨.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개인 택시 운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택시 면허를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까지 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반토막 이상이 돼서 한 10대 명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 제가 개인 택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없더라도 5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누구나 개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인 택시 영업을 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말 교육 가능 인원 1,600명이 순식간에 차버렸습니다. 전국에서 저처럼 희망하신 분들이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한 10분 안에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되고 6개월치가 다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어렵게 개인 택시 면허를 사들인 사람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교육받는데 이런 건 난 처음이에요. 삭시 계약해놓고 1월 1일부터 경마 받으면 되는 거 다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다. 국토교통부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 올 상반기 안에 교육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예측 실패로 택시 영업을 준비했던 사람들만 애를 태우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크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찰과 공무원들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지난해부터 발의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무관심했던 국회가 사건이 터진 뒤에야 입법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정인이법과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렇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민법에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게 한 징계권이 삭제됐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심사한 법안은 25건인데 논의 시간은 4시간여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더 많았습니다. 경찰과 전담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 3건 발의됐습니다. 9월에 처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는데 공수처 논의의 회의 시간을 대부분 쓰느라 아동학대 처벌법은 법의 효과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가정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찰권 발동과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게 한 민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6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정작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 건 정인이가 숨진 뒤 한 달이 넘은 11월 말인데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권에 항의하며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12월 초 이른바 BTS법, 공무원 구하라법 등 51건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은 빠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나흘간 여야가 앞다투며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14건. 하지만 아동학대범의 형량을 늘리는 등의 이미 발의됐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잠자고 있던 아동학대 방지법들이 줄줄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학대 아동 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정책을 세우는 소관부처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의 기금으로만 전액 충당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김비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해 조사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뒤 가야 할 피해 아동 쉼터는 이미 포화 상태. 한 곳당 최대 정원은 10여 명인데 전국에 76곳뿐입니다.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필요가 있는 쉼터를 찾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제대로 와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담원과 공무원의 조사권도 강화됐는데 한 명이 5, 60가정을 전담하는 열악한 현실에 예산 지원부터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사업은 모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맞는데 돈 나오는 곳은 달랐습니다. 복권 판매 수익인 복권기금과 범죄자 벌금으로 조성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전액 충당하는데 각각 기재부와 법무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KBS가 두 기금의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복권기금 전체의 단 1%가 쉼터에, 범죄피해자 기금의 24%만이 학대조사 사업 등에 배정됐습니다. 최근 4년간 학대 아동은 급증했는데 예산 비중은 매년 제자리였습니다. 다른 부처 기금이다 보니 편성권이 없어 지원액을 늘리기도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분산된 기금을 모아 아동학대 방지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죠. 법안을 결국 현장에서 돌아가게 해주는 거는 예산이 뒷받침이거든요. 기금으로 좀 모으기라도 해보자.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8월 이런 예산 편성 방식에 개선 의견을 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매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어제도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번엔 외국인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 발표 등 호재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김도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약 120포인트, 4% 가까이 오르며 단숨에 3,150까지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승장을 이끈 건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이 하루 동안 순매수한 금액만 1조 6천억 원을 넘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순매수 규모입니다. 기관과 개인이 내놓은 물량을 외국인이 모두 받아냈습니다.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그리고 경영상 호재가 달러 약세 속에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 외국인들을 움직였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현대차가 애플하고 협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선방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린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8만 원을 넘어선 지 5거래일 만에 장중 9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고, 현대차 그룹 주가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새해 첫 주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번갈아 주식을 사들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증시 상황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와 기업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 크게 기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시중 유동성이 실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최근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애플이 이른바 애플카 개발 과정에서 현대차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효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으로 스마트폰에 이어 자동차 시장 진출을 모색해오던 애플. 한동안 사업 추진이 잠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4년을 목표로 자율주행 전기차, 이른바 애플카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이런 애플이 최근 현대차에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애플의 협력 제안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로 결정된 건 없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존 제조사와 부품과 조립 등 생산 기술을 협력하고 애플은 자신의 강점을 살린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현대가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배터리와 관련된 것도 이 R&D에서 충분히 지금 개선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요. 맞아떨어지는 파트너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애플과의 협력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현대차 주가는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판매량 기준으로 테슬라가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현대 기아차는 4위 수준. 강한 브랜드 파워와 IT 기술력을 갖춘 애플이
현대차와 손잡게 될 경우 미래 자동차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법원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어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논란을 증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위법행위 의심 사례를 폭로해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5개 항목 가운데 우윤근 대사 금품 수수 의혹 등 4개 항목을 유죄로 KTNG 동양보고 유출 관련 자료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 등을 통한 제도적 고발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언론에 제공하면서 논란을 증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의혹 일부는 기소가 됐고 실제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해 관련자에 대한 기소까지 이뤄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공익적 차원에서 폭로한 것으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 신고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공표를 했는데 어떤 것은 유죄고 어떤 것은 무죄고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죠. 김 전 수사관 측이 항소 의견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1시간 전보다 바람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고 나왔는데도 한기가 옷깃을 파고듭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20년 만에 가장 추운 날로 기록이 됐는데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기온을 나타내주는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간 곳인데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간 곳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하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조금 줄어들었죠. 오늘 아침 강추위는 계속되지만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6.4도 가리키고 있고요. 체감 온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평년 기온을 점차 웃돌면서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또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cm 이상, 제주에는 5에서 최고 10cm, 서해안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지역, 호남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6.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전 영하 16.2도, 춘천은 영하 21.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오늘도 최강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강추위는 내일 아침부터 다소 풀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에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카페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400에서 500명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는 등 각종 예외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 지역 대부분이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조희연 기자, 지금 강원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강추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춘천의 기온은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런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체감온도는 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춘천 도심의 하천인 공지천 하류입니다. 하천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공지천은 한눈에 봐도 얼음이 두껍게 얼었습니다. 하지만 의암호는 워낙 넓다 보니 호수 전체에 두꺼운 얼음이 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강원도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을 보면 횡성 영하 26도, 양구 영하 22도, 춘천 영하 20도 등 강원 영서 내륙 지역 기온도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지난달 29일 이후 12일째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륙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고성을 제외한 동해안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영서 지역의 경우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낮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평창과 삼척에서 동상, 저체온증 환자 등이 나왔고 계량기 동파 사고는 8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태백과 정선 등 일부 지역에선 수도관 동파 사고도 1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력 6,700여 명을 투입해 홀몸 노인이나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고 긴급 생활민원 지원반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냉동고보다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인제와 대관령 등의 황태 덕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 춘천 구곡폭포와 인제 인공폭포 등 작은 폭포엔 빙벽이 만들어지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외출을 삼가고 저온이나 동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공지천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네, 또 사상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사흘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돼서 어제 하루 동안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거의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자,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민소영 기자, 밤 사이에도 눈이 많이 내렸죠? 네, 제주에는 사흘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발효된 제주도 산지에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북부, 동부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현재까지 한라산 어리목에 45.6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제주시 8cm, 제주공항에도 8.8cm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산지의 많은 곳은 20cm 이상, 해안에는 5에서 10cm 눈이 더 쌓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제주 전역에 내린 폭설 영향으로 일부 중산간 도로에선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주요 간선도로에서도 모든 차량이 월동장구를 갖춰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제주 전역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 20여 건이 접수됐고 수도관이 열어 단수된 피해도 90건 넘게 이어졌습니다. 또 밤사이 많은 눈으로 차량 고립 사고가 2건, 눈길에 넘어져 다치는 등 각종 사고 19건이 발생해 119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설과 한파특보에 강풍특보까지 겹친 제주에서는 그제와 어제 항공기 결항도 속출했는데요. 제주공항에는 오늘도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져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항공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모든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대형 여객선은 어제부터 운항을 재개했지만 제주 도서 지역을 잇는 소형 여객선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북극에서 온 한파가 절정에 달했던 어제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추위를 기록했는데요. 서울이 가장 추웠던 날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9시간이 넘도록 추위 속에 떨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온통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몇몇 집에서는 손전등이나 촛불 같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같은 시간 창문마다 환하게 불빛이 들어온 근처 다른 아파트와는 대조적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910세대의 전기와 온수 공급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냉장고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해서 보니까 우리만 뭐 잘못됐나 그랬는데 관리실에 전화하니까 긴급 뭐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관리실 분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좀 기다려보래요. 한국전력은 아파트 단지 전기실 근처 경로당에 배관이 터지면서 누수가 돼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추위를 피해 차에 머물거나 따뜻한 곳을 찾아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너무 컴컴해서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또 퇴근할 때 차에 라이트가 켜있길래 무의식적으로 그냥 오늘따라 이상하게 차에 많이 계시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도봉구청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일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근처 숙박시설을 확보해 이동을 도왔습니다. 전기 공급은 정전 9시간여 만에 재개됐지만 주민들은 35년 만에 강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어제는 2001년 이후 찾아온 역대급 한파였습니다. 오늘도 매서운 한파는 계속되겠고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배혜지 캐스터, 오늘 얼마나 추운가요? 네, 어제도 참 매서운 한파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2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진 곳이 있고요. 또 영하 15도 안팎의 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6.4도 가리키고 있고 체감온도도 영하 16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 만큼 오늘 나가실 때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점차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그때까지는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cm 이상, 제주에는 5에서 10cm,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6도, 춘천 영하 20.5도, 대전도 영하 16.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5, 6도 가량 더 낮습니다. 현재 전주가 영하 14.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대전과 춘천 영하 6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내렸던 눈이 쌓여서 아직도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하고 재난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강에서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얼음을 깨는 스위빙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예보 이상의 강도 높은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 예방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눈이 오면 치우는 사후적 제설 대책에서 눈이 오기 전 미리 대비하는 사전 대책으로 전환하고 이번처럼 폭설에 한파가 동반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제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과 차량 정체 지역에 제설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제설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설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도 제설제를 빠르게 뿌릴 수 있도록 소형 제설 장비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파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집중 배차하고 시내버스 야간 감축 운행도 한시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영하 18.6도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얼음을 깨는 쇠빙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순환 구조 활동을 위한 출동로를 확보하고 수상 택시와 유람선 등 민간 선박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로는 한 5c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쇠빙을 한 후에 출동로가 확보된 후에 저희가 구조보트를 이용해서 출동을 나갈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쪽방촌 거주자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당분간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북 지역에서도 동파 신고 수백 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최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현덕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수도 계량기가 동파된 겁니다. 전부가 불편해요. 물이 안 돌아가니까. 뭐 밥도 못 먹겠지.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계량기를 교체하는 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얼어붙은 부품을 떼고 열풍기로 수도관을 녹입니다. 신고가 빗발치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허게 생겼어요. 이거.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한파 속에 동파 신고와 농작물, 양식장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주에 지금 40년이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춥고 그러는 안 했어. 전북 일부 시군의 역대 최저 기온도 바뀌었습니다. 수온주가 영하 16.8도까지 떨어진 군산과 영하 21.5도의 순창, 영하 17도를 기록한 고창 지역은 기상 관측 이래 최저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추위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주말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고 동부 내륙은 영하 20도 내로 매우 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과 휴일에 전북 서해안에는 5에서 15cm의 눈이 쌓이겠다며 한파와 눈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현덕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대처 요령들 상세히 알아보죠. 저희 KBS의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기상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저는 이거 20년 전이라고도 하고 35년 만의 추위라고도 하는데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네. 언제까지 갈까요, 이 추위? 그러니까 어저께가 이번 추위의 절정이었는데 영하 서울 18.6도 기록했거든요. 딱 20년 전에 영하 18.6도니까 그 뒤 네. 처음 나타났으니까 뭐 20년 만에 추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네, 기준점에 따라서 약간씩 좀 네, 표현이 다를 수는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 추위가 이제 지난 6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추위의 절정은 어제였고요. 이제 오늘은 어제보다 한 2도 높아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오늘 아침 영하 16.6도니까 뭐 아주 춥죠. 오늘 낮에 해가 분명히 떠 있을 텐데도 낮 기온이 뭐 영하 10도 안팎이니까 이번 추위의 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이제 어제를 절정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니까 많이 누그러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 한 12일부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근데 말입니다. 이 지구는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한파가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이 북반구의 북극도 가장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추워야 되는 시점에 과거보다 북극의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그 북극의 찬 공기들이 북극에 머무르지 않고 남쪽으로 쳐져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찬 공기가 어디에 치우치느냐, 유럽 쪽이냐, 북미 쪽이냐, 우리 동아시아 쪽이냐 이런 그때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우연성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찬 공기가 이쪽으로 넘쳐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거는 이제 북극의 찬 공기들을 가두어 놓는 제트 기류가 과거보다 북극이 따뜻해져서 그러니까 북극과 중위도와 온도차가 적어져서 그 제트 기류가 약해졌다. 그래서 찬 공기가 넘쳐 내려온다. 그래 이번 추위도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구 온난화의 역설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역설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북반구의 겨울철 기온을 결정하는 게 복잡한 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만의 난류가 흐르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어떻게 우리 쪽으로 내려올 거냐에 따라서 그 온도가 결정이 됩니다. 예. 제주도에도 한파주의보 지금 내려져 있고요. 부산 앞바다가 얼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지금 그 호남 서해안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까요? 눈의 절정도 역시 지났습니다. 이 눈이 만들어진 게 고기압 확장할 때는 날씨가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륙에서는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바다 위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닷물은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1.5km 상층에는 영하 20도 가량 되는 찬 공기가 지나가니까 바다와 대기 간의 온도 차가 한 30도 나는데 이때 바다에서 증발되는 수증기를 꽉 얼려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네네네. 눈구름인데 그래서 충청도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에 오늘과 한 내일 정도까지만 한 1에서 5cm 정도. 그러니까 피크는 지났기 때문에 제주도는 뭐 11일까지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9cm인가 조금 넘게 내렸는데 서울이 이제 조금 심하게 말해서 마비됐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추가적인 피해, 동파 피해, 이런 그 전반적인 겨울철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 말씀해 주시죠. 네, 겨울철에 여름철에는 이제 많은 비로 태풍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 겨울철에는 이제 역시 이번과 같은 한파와 폭설인데 폭설이 가져다 준 피해는 며칠 전 서울 교통 대란 또 2016년도 제주도에 공항에 마비돼 가지고 비행기가 못 뜨고 눈 때문에 천여 명의 관광객이 그냥 갇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겨울철 되면 그 기상 정보를 꼭 활용해서 그 여행을 해야 되고요. 폭설 온다는 정보가 있으면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해야 되고요. 한파 때는 지금 이번에 많이 나타났듯이 동파 예방, 또 낙상 사고, 눈에다가 이렇게 추워지니까 그 골목길 이런 데는 뭐 빙판길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낙상 사고 주의해야 되겠고 저체온증, 그 한랭 질환 조심해야 되겠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고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고 해서 피해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피크는 지났지만 한 3, 4일 정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떨어지는 그런 추위는 계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파 더 이상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늘상 예상됐던 말했던 그런 어떤 동파 예방, 보온 또 화재 예방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파의 큰 추세는 꺾였다고 하니 그 참 다행스럽네요. 자, 지금까지 김승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에는 적대 정책 철회를 다시 요구하고 남측에는 남북관계 합의 이행을 강조했는데요. 통일교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빈나 기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남북 관계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남측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 요구를 외면하고 군사적 적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전처럼 남측에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남북 관계 회복 여부는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는 적대 정책 철회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거라는 입장을 엄숙히 천명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술 핵무기와 소형 핵탄두 생산 등 이미 시작한 핵무력 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개발 계획도 공개했는데 새 핵잠수함 설계와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고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연구가 마감 단계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대회 4일차인 어제는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말인 오늘도 당대회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 총화 보고에 대한 토론과 결론에 이어 결정서 채택 등이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며 재판을 무시해왔지만 법원은 피해자 명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을 나몰라라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댄 곳은 우리 법원이었습니다. 2013년 여름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저는 부산 보수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어디도 간 데 없이 15살 먹어서 7년여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에게 일본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를 들어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당시 일본이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해 가혹한 폭력에 노출시키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광범위하게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으로 다른 나라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주권 면제 뒤에 숨어 배상을 회피하는 것은 국제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외국 법원에서 패소하고 양국 정부 협상을 거쳐서도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택한 이번 소송까지 각하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피해 구제도 요원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세계 인권사에 남을 기념비적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의 무대응 속에 소송을 낸 12명 중 7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다시 한번 진정한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다가 소송하는 게요. 사죄를 기대를 하라고 말하는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죠.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번 판결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일 관계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범기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2015년 12월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면서 한일 양국 간의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무효화까지는 안 했어도 내용과 절차 모두에 하자가 있다며 사실상 무력화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공식적임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일본이 그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해온 만큼 한일 관계를 감안해 일본에 던지는 유화적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와 지소미아, 수출 규제 문제까지 얽혀 오래 지속되고 있는 한일 간 냉각기는 이번 판결로 더 길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특히 양국 관계 악화의 단초가 된 강제징용 판결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데 반해 이번 판결은 피고가 일본 정부여서 외교적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새로 들어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의 갈등 해결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도쿄올림픽 등의 계기에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논의해 해결책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추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있지만 계절적 요인과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병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765명. 직전 주에 비해 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국민들의 거리두기 동참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상향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과 비교하면 19%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도 전국 이동량이 4.4% 적게 움직였습니다. 의료 역량도 회복해 이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수도권 95개로 여유가 있습니다.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는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추운 날씨 속에 밀집, 밀접, 밀폐, 즉 산밀 환경인 실내에서 활동이 증가해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위험 요인입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확진자의 가족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반발이 계속되는 것도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조치 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전까지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 기준인 2단계 기준 400에서 500 정도 이하까지는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지금. 기존의 확진자 접촉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를 합치면 66%에 달합니다. 집단 감염보다는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건데 접촉 기회를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남은 9일도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교정시설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PCR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리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많은 사업장들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시점도 미루어져서 본래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 212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면 경영 책임자를 최소 1년 징역형이나 최대 10억 원 벌금형에 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대상에서 최근 3년간 전체 재해자 3명 중 1명이 발생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습니다. 또 전체 98%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습니다. 법안이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산재 일어나고 명확하게 구멍이 있어요. 본회의에 앞선 법사위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열악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감안한다. 이런 다 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김만방에 발의를 왜 받아요? 발의가 오기를 돼야 된다니까.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재해 발생을 지켜보고 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셔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거니까 좀 이제 시행을 해가면서 또 고칠 부분은 또 고치고. 29일 단식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은 울분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 살리겠다고 30일 가까이 끼니를 굶어가며 우리를 죽여왔습니다. 법이 허술한 점 보완하려고 또 다시 뛰겠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이렇듯 어제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구멍이 숭숭 난 누더기법이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각종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 사망 사고, 하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는 벌금 1,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처벌의 하한선이 마련돼 한 발 진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생긴 각종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점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장 10곳 가운데 7군데 정도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적용 제외함으로써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전국 사업장의 99% 가까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돼
상당 기간 법의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병 같은 질병 문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의미는 있지만 적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같은 원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이 발생해야 직업병으로 인정받다 보니 발병한 시점과 질병의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와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입니다. 안전과 관련한 점검이나 관리 감독이 잘못돼가지고 발생한 게 되게 많았고요. 공무원 처벌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조항인데 이게 빠져서 기업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수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코로나 여파로 악화된 경제 회복이 녹록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입니다. 4,085명. 어제 하루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 숫자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지나며 지난 2주 동안 사망자 수가 치솟더니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It's every 6 seconds now a new case, and every 8 minutes somebody's dying here. But we've seen this across the country, and we've seen it particularly here where we have the densest metropolitan area in America.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역시 22만 8,497명을 기록해 숫자는 늘고만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갖게 했던 백신 배포는 턱없이 더딥니다.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이 목표였지만 아직도 이 목표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상태입니다. If we don't catch up on what the original goal was, then we really need to make some changes about what we're doing. 여기에 오늘 나온 일자리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 상황이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난달에만 14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4월 이후 첫 일자리 감소입니다. This December jobs report shows millions of Americans are still hurting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We lost another 140,000 jobs, the first negative jobs report since the height of the pandemic in the spring. 실업률은 6.7%로 지난달과 변동이 없지만 코로나 이후 장기 실업자에 지난달 요식업 등에서 일어난 대량 해고를 감안하면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일자리 감소의 2배, 193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돼 있는 자금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겠다던 이란이 돌연 미국과 영국산 백신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선박을 납포했던 이란 혁명 수비대는 대규모 지하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 영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두 나라가 다른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란에 공급하는 백신의 효능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میتوانه واکسن درست کنه چرا به ما میخوان بدن خودشون مصرف کنن اینقدر مرده و کشته زیاد نداشته باشن. 이에 따라 이란 정부는 미국산 백신 15만 회 접종 분량에 대한 구매 계약을 취소하고 러시아나 중국, 인도 등의 백신 100만 회 접종 분량을 대신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경제 제재 때문에 백신조차 구할 수 없다며 미국의 제재를 비난해왔습니다. 또 한국에 동결돼 있는 자금으로 백신을 사겠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내일 이란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이란이 갑자기 주요 백신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린 탓에 양측 협상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란도 자체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이제 겨우 인체 임상 시험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납포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번에는 대규모 지하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الحمدلله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به کفایت و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말 걸프 해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대한 대응이자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무력 시위로 해석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정권 이양은 순조롭고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채랑 특파원입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선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자신에게 물어봤던 모든 이들에게 오는 20일 취임식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새 대통령 취임식에 생존해 있는 직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1869년 18대 그랜트 대통령 취임식 때 퇴임하는 현직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불참한 이래 152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바이든 정부로의 정권 이양 작업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과 폭력 사태 이후 부쩍 달라진 모습입니다. A new administration will be inaugurated on January 20th. My focus now turns to ensuring a smooth, orderly, and seamless transition of power.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동조하며 차기 행정부로의 인수작업에 미온적이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토니 블링컨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와 만나 인수작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 때도 이를 강력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키고 펜스 부통령이 대행하게 하는 논의도 있었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지만 10여일 남은 자녀 임기마저도 조용히 지나가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현재 코로나 2.5단계인 수도권에서는 법회나 예배 같은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죠. 그런데 서울의 대표적인 사찰인 조계사에 설치된 대형 천막 안에서 수십 명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KBS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건 엄연히 방역 지침 위반으로 보이는데요. 종로구청은 천막 설치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형 천막 2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불경을 읊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법회 등 종교 모임은 물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 그런데 텐트 안엔 얼핏 봐도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뭐 들어와요? 시작하셨어요? 제보자는 이런 상황을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조계사만 이렇게 약간 봐주기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황당했습니다. 서울시에 물어보니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아보겠다고 전화를 끊더니 곧바로 조계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준원 기자님이시죠? 서울시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예. 조계사 측은 종로구청 지침을 받아 천막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람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선의의 뜻에서 저희는 그 소통하면서 그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종로구청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조계사에서는 거의 구청이 허가해 준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아니죠. 저희가 설명. 방역 지침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그런 사실을 확인하진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보지를 않았잖아요, 선생님. 나가셔서. 제가 홍보를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천막 쳐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종로구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때였는데도 해고 노동자들이 설치한 천막을 3차례나 강제 철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없다던 조계사는 KBS 취재가 이어지자 결국 천막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DDT나 다이옥신 등 몇몇 화학물질들은 몸속에 한 번 흡수되면 좀처럼 배출되지 않는데요. 이런 물질을 가리켜 팝스라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쌓인 팝스는 대사와 면역 등 인체 기능에 여러 해를 끼치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특히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1950, 60년대 살충제로 널리 쓰인 DDT. 사용이 금지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몸속에서 검출됩니다. 체내 지방에 쌓여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DDT나 다이옥신 같은 이런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팝스라 부릅니다. 팝스는 우리 몸에 얼마나 쌓여 있을까? 취재진은 유럽 13개국 환경장관들이 팝스 검출 시험을 계기로 화학물질 규제법을 통과시킨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의 뜻을 물었고 이 가운데 6명이 실험에 응했습니다. 영수증 만질 때마다 그 손으로 뷰스펜을 들어오는구나 생각하고 있고 배달 음식 시켰을 때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냥 뜨거운 걸 시켰을 때는 시험 결과 농약류에 해당하는 OCP 계열 물질은 5명에게서 검출됐습니다. 임종성 의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살 좀 빼려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회 좋아하고 무슨 조개류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 물질들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생식 독성에 많이 걸립니다. PBD 계열 물질은 실험에 참여한 6명 모두에게서 검출됐습니다. 장철민 의원의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주로 실내 공기, 특히 실내 먼지로부터 많이 옵니다. 실내 환경에서 전기 전자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농도가 높아집니다. 대사계, 면역계, 신경계와 호르몬계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팝스. 최근엔 치매와의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팝스는 주로 체내 지방 속에 쌓여 있는데 체중을 감량하면 혈액으로 흘러나와 뇌세포로 이동합니다. 필연적으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신경 독성 물질들이 혈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쉽게 뇌로 전달이 됩니다. 노년기 체중 감량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집니다. 가능한 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 음식들을 선택하셔야 되고 일상에서 저농도로 오랜 시간 축적되는 팝스. 현재까지 규정된 물질만 2,000개가 넘을 정도로 생활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렇게 인체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사용이 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을 이유로 신규 화학물질 338개 품목에 대한 심사 규제를 완화해 준 건데요. 정부를 꽁꽁 숨기며 피해를 키운 가습기 살균제의 참사를 겪어서도 심사 규제를 완화해 준 품목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 등 159개 품목에 대해 유해성 자료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자 규제 완화 대상은 338개 품목으로 더 늘었습니다. 어떤 물질인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을 포함해 총 338개 품목들. 취재진은 해당 물질의 선정 근거와 유해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부가 검토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목록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고 산업부는 해당 품목들이 전략 산업물자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부처들은 다만 규제 완화 기업들에 대해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말만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업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본말이 전도된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대체 무엇이 우선인지. 시민단체들은 화학물질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규탄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품목 일체를 공개하라. 미국과 유럽 등에선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사고 통계를 해마다 발표하고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나라는 통계 발표는커녕 기업의 영업 자율성을 이유로 규제 완화 품목의 목록조차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한강이 얼었습니다. 살을 내는 강한 추위 속에 설악산 일대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44도에 육박하는데요. 이럴 때 운전대 잡으신다면 도로 살얼음 구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살얼음은 주로 다리 위나 터널 입출구 또 비탈길 등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 잘 생기는데요. 미끄럼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평소보다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고속도로 곳곳에 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남해와 전라, 또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눈 소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월동장구는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 홍성 일대에서는 사고가 나서 1차로에서 처리 작업 한창인데요. 차로 변경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 추가 사고 나지 않게 전방 주시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하권의 날씨를 웃돌면서 고장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점검 미리미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북극 한파가 몰아치면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으며 육로는 물론 하늘과 바닷길마저 통제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폭설에 이어 강추위가 찾아오자 전국의 도로 곳곳에 빙판이 생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수도관이 동파하고 전기 공급이 끊어지는 등 한파로 인한 사건 사고가 줄을 이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서울은 20년, 광주는 50년, 부산은 10년 만에 강추위가 몰아쳤고 한강은 물론 낙동강도 얼어붙는 등 전국이 대부분 근래 보기 드문 최강 한파를 기록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은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빠르게 남하하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강추위가 온난화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북극의 온난화로 대기 상층의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동아시아로 밀려 내려와 한파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지난 여름 북극의 이상 고온으로 역대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에 이례적인 한파가 우리나라를 덮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앞으로도 수시로 반복돼 나타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상기후에 대한 상시적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폭설과 한파에 수도 서울의 출퇴근길이 졸지에 마비돼 이른바 지옥길로 변한 것이 그 문제점을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기상재난대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홍수해와 폭설, 한파 등 기상이변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이 철저히 준비되고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기상 관측과 유관 기관 간의 예보 시스템 강화도 절실합니다. 재난재해는 사전 대비와 시간 싸움입니다. 평소 미리 철저히 대비하고 상황이 벌어지면 신속히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례적인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도 현재 기온 영하 16.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체감온도도 영하 16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주말에도 나가실 때는 든든하게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음 주 초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쯤 영하 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cm 이상, 제주에는 최고 10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낮에도 낮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낙상과 운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